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성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나눌 텐데요. 가장 먼저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정부 국토교통부가 국가지역 전략산업 대상지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발표했는데요. 장성군의 나노 제2산단도 이 해제 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수건이었고 또 이 군정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장성에는 진원과 남면에 나노 산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우리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연접원 지역에 저희들이 27만 평 규모의 제2 나노 산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지가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그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작년 5월 달에 우리 군의 주관으로 해서 나주, 화순, 담양과 함께 전남권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이제 바로 어제죠. 어제 25일 국무회의에서 나노 제2산단 부지를 국가 지역 전략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지역 특화 산업 육성처럼 지역 발전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 5월에 국토부에 산단 부지에 대해서 국가 지역 전략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 필요성도 꾸준히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이번에 이제 국무회의까지 해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번 국가 지역 전략산업 지정이 일자리도 또 창출하고 인구 유입도 촉진을 해서 우리 장성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후속 추진에도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지자체들의 이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경기 침체, 이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감당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나름의 위기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어떻게 좀 타개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 밖에 나가면 정말 살기가 팍팍하다. 코로나 때보다 정말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또 우리 군은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역 경제가 좀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민생 안정 긴급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 안전 지원과 또 영세 음식 공공요금 지원 또 그 유생업소에서는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또 농사 지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농어민 공익수당도 올해는 한 54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지역화폐는 우리 자릉성 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예년보다 좀 한 달 앞당겨서 지급을 해드리려고 지금 최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월에는요. 우리 장성사랑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기존 이제 10%씩 해줬거든요. 이걸 15%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이제 100만 원으로 늘려서 판매를 했는데요. 한 달 동안에 약 51억 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역 내가 소비가 되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궁극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우리 군은 군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게끔 모든 역량과 재원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또 소소하지만 우리 공직자가 한 900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점심시간에는 또 관내 음식점과 또 커피숍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또 인증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지역상가 이용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장성 국민들도 지역 상가들을 많이 이용해 주면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자리 같은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지자체들마다 사실은 기업 유치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하면 이제 쿠팡의 물류단지가 들어선 곳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쿠팡에서 장성의 서브허브를 지금 다시 짓고 있다, 신설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또 발표가 나와서 또 장성군 경제는 좀 호재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난 1월 달에 우리 군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에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산문 그 물류 복합단지가 있는데요. 이 부지에다가 서브허브 물류 시설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와 또 배송 캠프를 이어주는 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중간 시설이 우리 장성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성은 이제 전남의 청 관문이기도 하고 또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점에 우리 쿠팡이 우리 군을 우리 전남 배송 권역으로 이루는 그 최적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사에 그 필요한 물품이나 또 업체는 관내에서 최대한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지역 경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설 운영의 인력이 한 45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장성 구민을 먼저 고용을 해서 하고요. 또 쿠팡 오픈마켓에서 우리 지역 농가가 입점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기도 하고 그래서 농산물 판로 확보나 또 지역 현안 해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난해 말에도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지로 이 장성의 대창지구가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창 지역이라면 광주와 굉장히 이제 인접한 지역인데 네. 여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간다는 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창동은 장성의 중앙로가 위치한 장성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낙후됐기도 하고 또 고려시멘트 공장이 가동을 중단을 하면서 지역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성군의 대표 자원인 우리 충년산 편백숲 아이템으로 해서 우리 편백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우리 도시재생상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 12월에 무려 우리가 7년간의 도전 끝에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28년까지 4년 동안 270억을 투입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목재 문화 중심거리도 조성을 하고 또 인근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대창동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2027년입니다. 이제 2027년이 되면 이제 이 대창동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텐데 그 모습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성군은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인 만큼 이 미래 농업을 위해서도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또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라든지 이전에 없었던 좀 새로운 시도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여름에 우리가 더위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한파가 계속 이어져서 봄꽃 축제들도 뭐 미뤄졌다는 그런 뉴스 보도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군은 이런 이제 기후 변화를 신소득 창출 기회로 생각을 하고 다양한 시도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서와 3개 일원에 우리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농림부 공모 사업을 해서 391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요. 스마트팜 단지 안에 공동 육묘장과 또 산지 유통센터 그리고 가공센터 같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또 아열대 가수나 채소들을 단지화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 혹시 국내산 애플망고나 또 레드향이나 열대과일 드셔본 적 있으시죠? 제주도 사는 제가 좀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이제 동네 마트만 가도 열대과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우리 장성이 이제 삼세면에
내륙에서는 최대 규모 내몬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소득 아열대 작물을 또 연구하고 또 산업화하는 국책기관이죠. 그래서 그게 국립아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군에서 지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센터가 완공이 되면 우리 장성 농업부 발전에 전기가 마련이 되고 또 우리 군의 국가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전초 기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고 또 어떤 변화에 대한 대처 노력들이 각 지역마다 있는데 이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는 말 그대로 뭐 지금 레몬단지 이야기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장성의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에서 좀 전에 이제 군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장성에는 50년 동안 운영이 됐던 고려 시멘트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장성을 지나시다 보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그 공장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 공장이 지난 2023년 7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공장 부지 재개발될 예정인데요.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저희도 그때 뉴스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공장 운영이 멈췄을 때 예. 이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까? 네, 오랜 세월 우리 장성 산업의 산파효과라는 고려 시멘트가 지난 23년에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 남았는데요. 이제 공장 부지 면적이 약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군과 고려 시멘트가 용역비를 분담을 해서 개발 모델도 구상을 하고 다양한 뭐 개발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우리 민간 PFT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건설이나 금융업계에 지금 경기 침체로 해서 상황을 꼭 낙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또 거기에는 이제 폐광해서 부지가 있는데요. 또 복구와 이제 기부 체납 이런 문제 갖고 고려시멘트하고 우리 장성군하고 의견이 좀 해서 달라서 구체적인 활용 방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가 좀 그동안 좀 힘들었었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설득도 하고 또 소통한 끝에 다행히 올해 초에 이제 고려시멘트 측에서 폐광 복구 또 절차까지 이행을 하고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그 협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이 우리 장성 변화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의 염원,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고려시멘트가 장성 발전에 이바지한 그 이상으로 우리 지역 성장이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개발 방안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또 상세하니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이 미래농업 이야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이 기후 변화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게릴라성 호우 혹은 집중호우 이제 이런 수해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군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어서 이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 개선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것들을 그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성은 근데 지금 국가 예산 지원이 확정됐다 그래서 네. 이것도 지금 좀 한숨 돌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 대다수 지자체가 그럴 테지만요. 자체 예산만으로 지역 현안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또 국비나 도비 같은 외부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 군에서도 이제 우기 때마다 상습적으로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돼서 또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닌 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항룡면 옥정리하고 이제 항룡리 일대가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손을 쉽게 대지 못하고 있던 차에 우리 국비를 신청해 하는 것이 어떠겠냐. 그래서 농림부의 배수 개선 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90억이나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 27년도에 저희들이 무렵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뭐 배수 펌프장도 만들고 배수문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배수로도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것 자체도 뜻깊은 일인데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또 국비로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참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장성에 또 하나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됐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이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뭐 보도를 여러 차례 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디어 2027년이 되면 그러니까 2년 뒤에 착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할 텐데요. 이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착공 2027년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여러 번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요. 국립심뇌혈관 연구소는 심뇌혈관 질환이나 또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데인데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전국에 뭐 해서 센터들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이걸 모두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설립을 위한 예산이 769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최종이 반영이 됐는데요.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소 설립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설계 영역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2029년에 완공이 되면은 우리 청북 5성 생명과학단지하고 대구 경북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더불어서 우리 국가보건의료 기관산업의 3대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 과정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적극적인 협조와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었던 만큼 국립심뇌관 연구소가 우리 장성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를 기여할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국립심뇌혈관 연구소가 유치가 되고 또 완공이 된다 그러면 좀 우선님께서는 좀 어떤 점에 대한 기대가 좀 가장 크신가요? 어쨌든 이제 그의 설립이 되면은 거의 이제 다른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해서 오고 또 거기에 관여하는 연구진들 이런 분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우리 장성의 미래 먹거리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생각입니다. 네. 자, 장성군의 또 문화, 관광과 관련된 현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성군이 올해를 장성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 1000만 관광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어떤 준비들 지금 좀 되고 있는지 또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성은 아시다시피 천년고찰 백양사로부터 해서 충령산 그리고 장성호 항룡강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그 관광 자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봄에 열리는 우리 봄꽃 축제, 또 가을에 열리는 가을꽃 축제에다가 또 읍면에서 준비하는 이제 소규모 축제까지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열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장성의 관광 자원을 그러니까 올해 열리는 전남 체전을 연계를 해서 장성관광 활성화 대전환기를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장성 방문의 해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장성 방문회 선포식도 열고 다시 찾는 장성 2025 설렘의 해라고 하는 방문회 표도 발표를 했고요. 또 방문회를 알리는 홍보대사 또 서포터즈 이토식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에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방문을 해라고 하니까 뭘 준비했니?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전남체전 열리는 4월과 우리 군 대표 축제가 열리는
5월, 10월에는요 관내에서 지출한 금액에 따라서 상품권이나 또 기념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요. 또 4월부터서는 이용요금 절반만 부담하게 되는 관광 택시 운영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읍면마다 고유한 특색을 살린 소규모 축제도 개최를 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 장성 방문에 걸맞게 1년 내내 크고 작은 축제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장성 방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네, 군수님 방금도 이제 잠깐 설명 중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올해는 또 장성에서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전남체전 또 전남장애인체전이 4월에 열립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체육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두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64회 전남체전이 열리고요. 또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제33회 장애인 전남 장애인 체전이 우리 장성군 창군 이래 이제 최초로 열립니다. 또 선수와 관람객까지 해서 한 3만여 명이 우리 장성군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이 기간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관광 자원과 먹거리 같은 장성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시합이 열리는 경기장 개보수는 물론이고요. 관람객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홍보 부스 등 오시는 분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이달 또 18일에는 관내 음식점 운영자와 또 종사자들이 400여 명이 모여서 우리 친절위생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27일에는 성공체전 다짐회와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합심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모쪼록 여러분이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장성 황룡강이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꽃축제의 성지, 꽃축제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해져서 찾아오신 분들도 많고요. 특히 봄, 가을에 열린 이 꽃축제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꽃이 만발해서 이제 수십만 명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 계절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게 항상 이 꽃축제가 열리는 곳, 그러니까 꽃이 보고 싶으면 장성 황룡강변으로 가면 된다. 이제 이런 인식까지 생겼는데 이렇게 하는 운영 방안들 어떻게 해서 좀 구상을 하시게 됐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장성에는 5월과 10월에 황룡강변에 꽃축제가 열리는데요. 강줄기를 따라서 계절꽃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요. 하지만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봄, 가을 외에는 방문 때 발걸음이 좀 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룡강을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현재 황룡강을 지방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까지 사업비 약 90억 원을 투입을 해서 6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색깔별로 테마가 있는 정원을 만들어서 사시사철 관광객을 끌어모이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황룡강 상류에 있는 황미르랜드 놀이터가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호빗 동굴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미르랜드에 또 맨발 걷기 일에는 우리 저녁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게끔 경관 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황룡강변에 와보신 분들은 많이 또 아시겠지만 강변을 따라서 야간 조명도 많이 설치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황룡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성에는 황룡강뿐만 아니라 충령산, 장성호 자연 생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 이런 관광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과 잘 연계해서 사계절 사랑받는 황룡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장성호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장성호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장성은 가장 유명한 곳이 사실은 이제 연간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가는 백암산 국립공원 가장 이제 유명할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 황룡강변이 꽃
축제로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성호 주변 수변 경관이 조성이 되면서 장성호도 최근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이미 수변길이 가꿔져 있는데 이 장성호가 다시 새롭게 바뀐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장성호 규모가 웅장하기도 하고요. 산으로 둘러싸여서 뭐 경관도 아름다워서 내륙의 바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수변 데크길이 해서 출렁다리가 놓이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금은 호수 양쪽으로만 데크길이 있어서 호수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좀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을 이제 걸으시면서 장성호를 횡단하는 제3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400m 이상이 돼서 폭이 2m로 이렇게 한 다리인데요. 제3 출렁다리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장성호 수변길 왕복 코스에서 이제 순환 코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10여 킬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수변길 조성에 활용 점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 우리 군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우리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억 공모 사업에 우리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더랜드가 이제 동학 속의 상상의 나라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제 이름처럼 우리 장성호 일원에서 예술공원 또 복합문화공간 또 어린이 테마파크 같은 공간을 조성을 해서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을 하는데요. 완공이 되면 장성 북부권 균형 발전은 또 물론이고 우리 장성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한 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성의 미래 관련해서 또 현안 관련해서 많은 말씀 들었는데요. 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4년의 여파가 아직도 지역사회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성 국민에게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DNA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올해 2025년에는 저희 국민 여러분과 손잡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장성의 새 역사를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장성, 후세가 더 잘 사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900여 공직자와 더 낮은 자세로 일할 것을 말씀드리고 모쪼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대내에 늘 건강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 원 시사회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해서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대선도 이렇게 치를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제 안 해본 선거가 없다. 선거를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깨우쳤다며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정과 중간 수단을 통해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압도적인 새로움을 강조했는데 여의도 초대석 이준석 의원과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압도적 새로움 얘기는 좀 뒤에 하고 허은하 전 대표가 의원님과 CBS 김현정 뉴스쇼 유착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게 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사람들이 헤드라인을 크게 달면은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는데요. 네. 사실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이권을 두고 이제 언론과 결탁한다든지 이런 걸 네. 유착이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허은하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당원 소환제로 당 대표 물러나게 되면서 뭐 아직까지 미련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뉴스쇼가 왜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던 모양 뭐 이런 글을 적었는데 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대통령이나 중요한 직위의 공무원 뽑을 때
꼭 피해야 되는 유형이 있다. 근데 뭔가요?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을 놓고 저는 네. 엄청난 피해 의식이 있구나. 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여러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네. 전개된 것이 100% 검찰 탓이고 100% 언론 탓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럼 나는 내가 지금 가진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언론이나 검찰을 길들이게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사회 개조하려다가 나 망가뜨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이 네.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은 다 가짜 뉴스다. 라고 하면서 대신 유튜브 봐라. 이렇게 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떠드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 붙들고 이제 대통령이 몰락한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 조기 첫 단계 아닌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는 언론은 나의 적이다. 네. 라는 언론관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봅니다. 피해의식 말씀해 주셨는데 19일 MBC 100분 토론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했는데 이 해당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서 내 뜻에 부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은 나한테 불리한 것은 단독, 특종이라면서 신속하게 보도하고 내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별로 보도가 없다. 총량으로 따지면 저한테는 마이너스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럼 일종의 피해의식의 발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저야말로 뭐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당대표 쫓겨날 때 네. 대서득필로 무슨 성상납 의혹 이런 거 언론이 보도했는데 나중에 네. 성상납 혐의 무혐의 나고 나가지고는 그만큼 동일량으로 보도 안 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디 가서 불평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이 아주 특별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서 썼는데 어쨌든 특히 보수 언론 이런 데는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이거나 적어도 우호적이지 않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피해의식과 경계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한테는 뭐 예를 들어 네.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에서 네. 사설로 아예 저를 뭐 혐오주의자 무슨 뭐 갈라치기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한 게 몇 년째 됐거든요. 네. 제가 그런 거 보고 나서 뭐 공식적으로 그런 언론사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반박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거기에 비판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의 논조라는 걸 회사의 논조라는 것이 네. 제가 지향하는 그런 세상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악의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분들의 관점이 저랑 다른 것이지. 네. 그런데 언론관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관점에 대해 지적하면은 악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 굉장한 피해의식이고 국가를 경영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인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피해의식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뭐 물리적인 압박이나 실력 행사로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이미 사실상 네. 어떤 특정 프로그램과 특정 방송국을 찍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뭐 댓글로 막 계속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좌표 찍었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네. 그런 물리력 행사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준성맘 이런 얘기는 저 약간 비아냥처럼 김현정 앵커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김현정의 뉴스쇼가 굳이 좌우 성향으로 따졌을 때는 오른쪽에 친화적이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원래 삐딱한 눈으로 방송을 보면은 네. 방송이 삐딱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모 눈엔 모만 보인다고 네. 이재명 대표가 너무 그렇게 본인의 왜곡된 시야로 세상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얘기해줬는데 네. 뭐 이재명 대표도 기존 레거시보다는 김어준 뉴스공장, 이동영 TV 이런 그러니까 본인한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광주 방송 시청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런 낌새를 보인 게 사실 굉장한 징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판적인 논조일 수 있는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고 네. 보도 절차를 지켜가지고 보도하는 언론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옹호하는 유튜브만 쫓아다니던 대통령이 나라 망가뜨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도 본인들이 솔직히 관리하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하는 그게 아마 큰 지도자가 되는데 굉장히 결격사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셔놓고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겠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면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페이스북에서 차선 물고 달리고 급정거 급출발 반복하고 깜빡이 없이 차선 바꾼다.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 과거 음주운전 때문에 문제된 적도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누가 봐도 제일 왼쪽 차선에서 항상 좌회전하려고 기다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교차로에 들어서자마자 네. 우회전하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고 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분이 만약에 어떤 큰 자리에 가게 되면요 맥락이 없는 정치를 하고 맥락이 없는 통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징후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네. 뭐 정권을 넘나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오던 사람인데 대통령 되려고 무슨 자유니 뭐니 자기 마음속에도 없는 거 떠들더니만은 저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자기 마음속에 없는 말 하는 거 보면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시중에 풀렸는데 26일 이게 보니까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나요 그러면? 뭐 사실 누가 더 위험하냐를 상대적으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이 좀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동훈 전 대표는 네. 정치에 들어온 뒤로 그냥 패장의 연속이거든요. 한 번은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총선 몰패를 당했고 한 번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정당의 대표를 지내다가 이제 물러났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왜 이재명 대표한테 꽂혔는지는 알겠지만은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떻게 묘사하느냐가 전국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했던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계엄이나 처벌 규정을 개정을 해서 본인 처벌 피하려고 할 거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언급을 했는데 계엄이 이런 사단이 난 걸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계엄 같은 걸 할까요? 그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보수 일각에 있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그들 관점에서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180석 가까운 네. 범진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엄 해제도 안 될 것이다. 음.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에 한동훈 전 대표가 편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보면은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며칠 전에 광주에서 5.18 묘역도 참배하고 김상욱 의원. 네. 이런 모습을 본 김상욱 의원을 네. 쳐냈잖아요. 단톡방에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파문한 거죠, 사실상.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주변 분들도 네. 이제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지. 원래 여의도 문법 안 따르겠다 그러더니만은 가장 여의도 문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경선에 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경선을 하려면 유불리는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요 이게 네. 그 예측이 안 됐던 일정도 아니고 조기 대선은 어차피 치러질 것인 게 12월부터 거의 명확했고요. 네. 그렇다면 그때부터 스탠스를 정해서 갔어야지. 며칠 안 남겨두고 지금까지 뭐 김상욱 의원 목도리도 씌워주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이제 거추장스럽네. 김상욱 의원 이제 정리하자.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24일 그 영등포구 CGV에서 준스톤 이어원 네. 시사회를 했는데 준스톤 이어원, 준스톤은 준석인 것 같고 이어원은 준스톤 이어원 무슨 뜻인가요? 그런데? 네, 아마 취지는 제가 당대표 잘리고 나가지고 한 1년간의 세월, 그 총선 전까지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그 감독님이 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을 예. 팔로우. 사실 이게 재밌는 게요. 네. 그 감독님이 어쨌든 본인의 예술가로서 본인의 명예를 걸고 이제 좋은 작품 만들 거다. 저를 미화하는 작품이 아니라. 그랬는데 정말 좋은 작품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어제 시사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조기 대선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압도적인 새로움이 뭐 어떤 건가요? 대한민국 정치가요. 네. 이제 사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킬러 문항 같은 답이 뭔지 모르겠는 지난 대선을 겪은 뒤에 네. 이번에도 탄핵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그 후보냐 아니면은 또 사실 지난번에 이미 대안이 아닌 것을 입증했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냐 이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불행한 선택입니다. 전 그래서 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는 건 새로운 길을 보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AI, 뭐 디지털 혁명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공계 출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발언해온 저에게 역할이 있다 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선거할 때마다 네.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이번에 뭐 동탄 선거도 그렇고 저는 계속 새로움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 새로움도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선거 승리의 답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선, 지선, 총선, 당 대표 경선까지 이제 안 해본 선거가 없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 메시지는 확실하게 깨우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를 깨우치신 건가요? 저는 아까 말했던 압도적 새로움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아마 캠페인 방식부터 네. 그리고 선거에 대한 뭐 돈 선거에 대한 관점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바꿔놓겠다. 기존 선거에서는 관성에 따라서 이거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은 안 할 수도 있고요. 남들이 안 하던 것도 많이 할 것이고요. 네. 지금 당장 저희가 준비하는 것 중에 국민들과의 소통 과정조차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앱을 이제 좀 있으면 출시할 계획인데요. 앱이요. 예,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정과 중간 수단을 통해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불리함 극복 이거는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겠다 이기겠다 이런 말씀. 그렇죠. 예, 저는 제가 뭐 네. 호사가들이 자꾸 무슨 뭐 단일화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동탄 선거 때도 그런 말 엄청 들었습니다. 너 진짜 이번에 지면은 정계 은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동탄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향으로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요, 저는 네. 오히려 단일화하면은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탄 선거 나가서 네. 20% 차이를 극복하고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저는 대선도 네. 그런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잔머리 굴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붉은 정치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물줄기 자체를 바꿔버리겠다. 냉정하게 예를 들어 지금 이 광주 방송 시청하는 분들도 네. 사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줄기 속에서 네. 새로운 선택들을 몇 번 해온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열풍 만들어낸 것도 네. 호남이고요. 예전에 2016년도 선거에서 국민의당 열풍을 만들어주신 것도 호남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압도적 새로움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으로서 호남의 가치가 있다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보수 계열의 후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네. 저는 예를 들어 5.18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에서 자유롭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보수 진영의 누구보다도 5.18 정신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 왔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호남에서도 한번 새로운 선택을 통해 가지고 새로움을 보여줄 때가 또 한번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면은 일단 호남에서 응답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있을 때도 네. 항상 진정성 있게 호남에 접근했고 호남을 위한 예를 들어 흑산도 공항 같은 것들 네. 가장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섬에다가 급수시설 넣는 거 이런 거 네.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정치하면 저한테는 영남이 없고 호남이 없을 겁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최후 변론도 끝났는데 내가 빨리 직무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윤 대통령 메시지. 이거는 진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믿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아닌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네. 본인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중죄인지를 모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선 과정에서 네. 지렛대로 사실 협박적으로 국민의힘을 흔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탄핵 반대하는 후보가 또는 본인을 지지하는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유지가 될까요? 그런데? 유지가 안 될 뿐더러 그러다 대선 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한 이후 검찰 때는 모르겠으면 정치한 후에 한 판단의 판단력 자체는 최악이었다 전부 다. 그 다 진다는 강서 보궐선거 이긴다 생각해서 후보 내는 것도 보십시오. 네. 총선 때도 보면은 변화를 해야 될 시점에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가다가 지지 않나. 그다음에 계엄을 하면은 본인이 전국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력까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네. 의미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의 그 판단이 옳다고 보지도 않고 바람직하다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신 최악의 판단력에 국민의힘 상당수 중진들이 호응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판단력이 안 좋으면 당에서라도 판단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 둘 다 판단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가 쫓겨난 이후에 나락으로 간 거거든요. 저는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더 나은 판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럼 나락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은 본인을 사면시켜주겠다고 하는 후보에게 선호를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인지를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깨달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 극렬 반대 세력이 떨어져 나가서 국민의힘이 쪼개지고 새로운 보수신당이 뭐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이 한 텐트에 모여서 경선을 치러서 거기서 선출해야지 그나마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이준석을 거의 한 1년 반째 공격해 왔고 그와 그 주변의 무리들이 그 유승민 전 대표는 요즘 뭐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준석이 잘못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인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좀 어부지리적 성격으로 좀 이득을 보려는 움직임들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네. 비화폰을 썼네 만에 왜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문자 통화해서 전화번호 뭐 주고받냐. 그다음에 육성도 공개가 돼서 뭐 밀라고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건희 여사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정권 내내 여러 가지를 개입했다는 뭐 설은 저도 많이 들었지만은 육성을 들어보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제 탄핵이 만약 진행된 이후에는 그냥 당연히 진행될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다 위험해, 빨리 계엄해, 오빠 계엄해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계엄까지도 연관이 됐을까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나온 것들로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엄 당일날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강남에 있는 모 의원에 있었다는 그 보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계엄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으면 계엄 당일날 그렇게 정보가 공유 안 되고 그런 어떤 치료인지 시술 목적인지 의원에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 박지원 의원과는 좀 확신의 정도가 다릅니다. 뭐 계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여기저기 관여한 흔적은 뭐 그 정도로 저도 여러 가지 설은 다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확인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설들도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더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